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본머스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아스날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아스날의 부상 리스크와 빡빡한 경기 일정 그리고 본머스의 전방 압박 전술이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 브렌트포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 그리고 승리까지 챙겼지만 브렌트포드전 이후에 본머스전 그리고 본머스전 다음에는 주중에 랑스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랑스전 이후에는 맨시티와의 중요한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아스날이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선수를 비롯해서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측면 자원들이 모두 부상 여파로 인해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의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의 핵심 측면 공격자들이 결정이 된다면 아스날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스날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 역시 현재 등 부상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클란 라이스까지 결정이 된다면 토마스 파티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아스날이 중원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스날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스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중앙 미드필더로 조르지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르지뉴라는 미드필더는 상대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내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서 아스날의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가 공을 빼앗겼고 전방 압박으로 아스날의 조르지뉴의 공을 빼앗은 토트넘의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동점골을 내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스날이 조르지뉴 선수가 만약에 선발 출전이 된다면 본머스 역시 이번 시즌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방 압박에 취약한 조르지뉴 쪽에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르지뉴 선수가 주중에 펼쳐진 브렌트포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는 가장 많은 패스와 태클을 성공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는 여전히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라는 팀이 올 시즌 아레올라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가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11.4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 상대 진영 높은 진영에서 공을 탈취한 뒤에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한 숫자가 2골이나 될 정도로 이 본머스가 전방 압박 조직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르지뉴 쪽에서 본머스의 압박에 의해서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홈에서 아스날이 본머스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도 아스날이 후반 종료 직전에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본머스와는 굉장히 끈적한 승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오히려 본머스 원정에 가서는 아스날이 손쉽게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고 이 본머스전의 극장골의 주인공인 아스날의 백업 공격수 리스 넬슨 선수가 주중에 브렌트포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넬슨 같은 선수들이 또다시 본머스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날이 다가오는 랑스와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 그리고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는 무리해서 부상 자원들을 기용하지 않게 된다면 본머스 특유의 전방 압박의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6경기 5골로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본머스에서 가장 골 감각이 좋은 공격수 솔랑키 선수가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본머스 역시 만약에 솔랑키라는 주포 공격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이변픽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가 올 시즌 5골을 넣었는데 그 5골 중에서 3골을 솔랑키라는 공격수가 넣었기 때문에 본머스도 솔랑키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변을 연출하게 된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맨유와 크리스탈이 맞대결을 펼쳐서 맨유가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 맨유의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중에 펼쳐진 리그컵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로테이션 가동폭이 컸고,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가용한 주전자원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독식픽 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 중앙수비 콤비인 안데르센과 게이 두 선수가 모두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주전 중앙 수비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수비 콤비가 이번 경기 출전이 된다면 맨유가 리그컵 때만큼의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의 중앙 수비수 요아킴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92cm로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수비수이고, 올 시즌 제공권 경합 공동 4위, 헤딩 클리어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머리로 클리어링을 해낸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이가 상당히 뛰어난 수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맨유가 크리스탈을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카세미로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 크리스탈 상대로 높이에서 밀리지 않았던 맨유인데, 이 크리스탈의 높이가 뛰어난 중앙 수비수 안데르슨이 복귀가 된다면 이 주중 리그컵 경기처럼 맨유가 세트피스 상황이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높이적인 우위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4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맨유가 주중 경기처럼 크리스탈을 상대로 높이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게이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83cm로 작지만 패스와 빌드업이 뛰어난 잉글랜드 대표팀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롱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크리스탈의 게이 선수가 3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선수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안데르센이라는 크리스탈의 수비수 역시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6번째로 뛰어난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이 두 중앙 수비수가 복귀가 된다면 이 수비 안정감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특유의 롱볼 역습을 전개함에 있어서 후방에서 뻗어나가는 롱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맨유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맨유라는 팀은 승무패에서 믿으면 통수를 치고 안 믿으면은 귀신같이 꾸역승을 거두는 청개구리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맨유라는 팀의 투표율이 몰릴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맨유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이유는 맨유 역시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크리스탈을 완파를 했을 때 맨유의 핵심 공격수 래시포드와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모두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맨유의 새로운 영입생 미드필더 암라바트 선수가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보여준 데다가 부상에서 돌아온 마운트 선수 역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맨유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성공적으로 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에두아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의 에두아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4경기 4골로 크리스탈에서 가장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의 에두아르 선수가 이번 경기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크리스탈이 최전방 결정력이 아쉬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마테타나 에제, 아이유 같이 공격 한 방에 있는 자원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골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이 마테타라는 장신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만 기록을 하고 있고 득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두아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 레르마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지속적인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도 군데군데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유 입장으로서는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실점이나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공권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맨유로서는 이러한 점도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가 역습 실점도 2골로 전체 2등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역습 득점이 0골로 의외로 역습 득점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고,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의외로 6번째로 느린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맨유에게는 이러한 점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맨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중앙 수비 자원들이 모두 이번 경기 출전이 된다면 맨유가 주중 리그컵 3대0 완승처럼 크리스탈을 압도하는 경기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번리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가 기존 경기 스타일을 고수할 경우에는 뉴캐슬을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1등을 차지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성공을 했는데, 이 맨시티 선수 출신 레전드 감독인 콤파니가 번리를 이끌고 있는데 2부 리그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 축구가 1부 리그에 올라와서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번리의 모습이고, 이 전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술을 이행하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1부 리그에서는 그렇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번리가 선수단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라는 팀의 공격 스타일을 좀 더 뜯어보면, 번리가 이번 시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맨시티 다음으로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당 패스의 평균 횟수를 보시면 4.27회로 굉장히 많은 패스를 한 번의 시퀀스를 통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번리가 굉장히 지공을 가져가면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 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속도가 느리면서 느린 템포로 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강팀을 상대함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번리의 축구가 적합한지는 굉장히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번리가 공략을 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고, 이 수비 뒷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중앙 수비 자원들의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번리의 느린 공격 전개 스타일을 고려를 하면 오히려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번리가 수비 라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빠른 측면 공격 자원인 앤서니 고든이나
알미론 같은 자원들이 오히려 번리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번리가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고 5경기에서 13실점, 최다 실점 2등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번리가 실점이 3골로 전체 2등이나 되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은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주전 공격수 이삭 선수가 종아리 쪽 부상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있고 또 다른 주포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 역시 햄스트링 쪽에 이슈가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두 주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 두 공격수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뉴캐슬도 골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번리전 이후에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번 번리전에서는 무리해서 부상 의심 자원들을 기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뉴캐슬의 전력 누수가 의외로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뉴캐슬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보트만 선수 역시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캐슬이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번리전에서는 무리해서 부상 의심 자원들을 기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뉴캐슬도 승리를 100% 장담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웨스트햄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전술적으로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셰필드라는 팀은 직전 뉴캐슬전에서 무려 0대8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사우스햄튼에서 영입을 한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선수가 이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이적 이후에 3개의 어시스트를 세트피스 킥으로 만들어내면서 웨스트햄이 한층 더 강해진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셰필드가 웨스트햄의 강력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역습 공격은 의외로 잘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이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햄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가져갈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35.5%로 가장 낮은 팀이고 36.7%의 셰필드보다도 평균 점유율이 낮게 나오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낮게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수비 무게중심을 보시면 오히려 웨스트햄이 엉덩이를 더 뒤로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구도에서는 웨스트햄이 홈팀이고 강팀의 입장에서 승리를 노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도 높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축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셰필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게 된다면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앙 수비수 아메도지치 같은 선수들이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 웨스트햄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지난 또 다른 승격팀과의 경기였던 루턴타운 원정에서도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루턴타운 상대로 2대1 한 골차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루턴타운전 이 기록인데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61%로 높게 가져갔지만 오히려 슈팅 숫자는 루턴타운이 16개 대 9개로 많았고, 기대 득점감 역시 루턴타운이 1.47, 웨스트햄이 1.03으로 낮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확실히 웨스트햄이 승격팀 같이 약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양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 자체는 웨스트햄도 3.4골로 셰필드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세트피스 득점 2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셰필드가 세트피스로만 22골을 넣었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의외로 먼저 셰필드에게 세트피스로 선제 실점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셰필드가 선제 득점을 한 이후에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운영이 나온다면 웨스트햄도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축구를 보다 보면 한 팀이 직전 경기 대패를 당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면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종종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에게 무려 0대8로 대패를 당한 셰필드 역시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이변픽 무승부를 추천드리면서 4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이 경기도 원정팀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로드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됐는데, 이 로드리라는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맨시티가 케빈 데브로이너가 빠진 상황에서 맨시티의 플레이메이커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맨시티의 로드리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로드리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모로 맨시티가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맨시티의 로드리가 결장을 하는 것은 직전 축구 승무패 54회차 최대 이변 결과 무승부가 나왔던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이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용이라는 선수가 라리가에서 경기당 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중원 공백이 은근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맨시티의 로드리가 결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시티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출신의 칼빈 필립스와 울버햄튼에서 영입을 한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지만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리즈 시절만큼의 기량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울버햄튼 출신의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다름 아닌 울버햄튼 출신이다 보니까 울버햄튼 선수들이 누네스 선수의 경기 스타일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셰필드 원정에서도 맨시티가 1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로드리 선수가 극장 결승골을 넣으면서 힘겹게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의 로드리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도 심심치 않게 해결사 본능을 발휘를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시티가 로드리가 빠지는 상황에서 베르나르도 실바, 케빈 데브라이너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중원 공백이 은근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안 되는 강점이 바로 카운터 어택 역습인데 기본적으로 황희찬이나 마테우스 쿠냐, 페드로 네투 같이 돌격 앞으로가 가능한 직선적인 자원을 보유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역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올 시즌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한 골이 있는 상황이고 울버햄튼의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시면 1.73으로 준수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14번으로 전체 4번째로 많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빠른 역습 공격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리버풀전에서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이렇게 페드로 네투 선수가 측면을 파고들었고 쇄도하는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울버햄튼 특유의 역습을 통해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도 이렇게 울버햄튼의 돌격 앞으로 역습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 이후에 6연승의 무패 행진 중인데 개막 후 7연승은 상당히 연승 행진이 긴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서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도 조심히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가 울버햄튼 상대로 2경기 모두 3대0 완승을 거뒀고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울버햄튼 상대로 지난 시즌 2경기 4골 킬러 면모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난 시즌 맨시티가 울버햄튼 상대로 넣었던 6골 중에서 무려 3골이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정이 되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발끝에서 나온 어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개의 어시스트 역시 이번 경기 결정이 되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어시스트였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 상대로 강했던 미드필더들이 모두 빠진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은근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라요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마요르카 쪽 이변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의 제공권, 특히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헤딩, 뚝배기가 빛을 발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요가 직전 카디스전에서 공중볼 경합 지표인데 이 카디스에게 공중볼 경합 23대 12로 상당히 밀렸었던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카디스의 193cm의 장신 공격수 이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후반전에 짧게 투입이 됐지만 그 라모스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중볼을 따먹히면서 확실히 라요가 제공권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리가에서 라요가 제공권이 3번째로 낮은 팀이고 반면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전체 6위로 높이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이 라요가 고전을 했었던 카디스보다도 오히려 제공권이 뛰어난 것이 바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에는 카디스의 크리스 라모스 못지않은 194cm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 라모스라는 카디스의 공격수가 경기당 제공권 경합이 5.42로 2등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4.3회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카디스의 크리스 라모스의 제공권에 고전을 했던 라요의 수비진이 마요르카의 무리키의 제공권에도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무리키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골킥을 한 번에 머리로 백헤딩으로 떨궈줘서 바로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나왔기 때문에 라요를 상대로도 이렇게 무리키 선수의 맞박이 여러모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5골로 골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난 시즌 라요 상대로 무리키가 2경기 2골, 라요 상대로 최근에 3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는 마요르카의 무리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키 선수의 뚝배기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라요 상대로 최근에 무리키가 넣은 3골 중에서 2골이 헤딩 득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또 다른 공격수 프라츠 선수 역시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도 이렇게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4경기 4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감각도 마요르카가 라요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 은테카, 카메이오, 라울 데 토마스, 팔카오 선수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나마 라요의 공격력을 책임을 졌었던 측면 공격수 팔라존 선수와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 역시 올 시즌 득점력 자체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골 데이터를 보시면 라요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5.99골인데 실제 4골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마요르카는 라요보다 낮은 4.47골의 기대 득점으로 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근소하게 골 결정력이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라요가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3골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마요르카가 충분히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요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만 보면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했던 라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마요르카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마요르카가 최근에 라요 상대로 3연승의 우위가 있을 정도로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요 쪽으로 현재 정배당과 투표율이 50% 이상 몰려있지만 마요르카 쪽 이변픽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마요르카도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3배 증가하는 수비 불안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라요가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마요르카가 주전 측면 수비수 마페오가 퇴장 징계로 결장, 측면 수비수 토니 라토도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에서 라요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면서 마요르카 쪽 이변픽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 대 리버풀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리그 6경기 무패, 6경기에서 15골, 화끈한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양팀 모두 원체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리스크가 있는 매치이고 두 팀 모두 서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빠른 공격 자원들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양팀의 맞대결에서의 통계와 상성을 고려하면 리버풀이 근소한 우세를 가져갈 포인트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상대 전적 면을 보시면 리버풀이 토트넘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리버풀이 토트넘 상대로 14승 6무 1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리버풀이고
이 토트넘이 새로운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이후에 아직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 유일하게 리버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리버풀만 만나면 최근에 작아졌던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양 팀의 공격 에이스 맞대결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 데이터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 13경기를 치러서 5골 1도움으로 그다지 강한 모습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리버풀의 에이스 살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3경기에서 8골 1도움을 올려줬고, 유럽 대항전을 포함하면은 토트넘 상대로 18경기에서 11골을 넣었던 모하메드 살라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 맞대결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양 팀 모두 빡세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박 통계 자체는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에 의한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토트넘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 토트넘이나 첼시, 브라이튼, 아스날 과 같이 다른 강팀들에 비해서는 압박 강도가 그렇게까지는 강한 느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3번째로 빠른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69로 뒤에서 5번째로 느린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빠른 다이렉트 공격으로 공략을 하는 그림은 리버풀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컵과 유럽 대항전 경기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 충분히 체력적인 휴식을 취한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레스터시티와의 리그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버풀 역시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토트넘 원정을 앞두고 체력 안배를 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55회 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